네, 반갑습니다. 민법 총론 1장 민법의 의, 법원 관련해서 볼게요. 민법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법은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됐고요. 민법은 행위규범인과 동시에 재판규범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인 동시에 법원이 재판하는 준거인 재판규범이기도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내용과 관련 없이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민법점만 말합니다. 지금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이나 그 내용, 성질 및 변경, 소멸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법을 실체법이라 하고요. 자, 민법에서 예외가 있는데요.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절차에 관한 제27조, 제29조는 절차법이나 민법은 일반적으로 실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법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시민사회에 있어서 일반사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일정한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일반사법이에요. 실제적 의미의 민법은 모든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을 포함합니다. 아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성문의 민법점만을 말하는데 실제적 의미의 민법은 성문민법하고 불문민법 모두 포함해요. 실제적 의미의 민법은 사법 중에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의미합니다. 민법, 부서법령, 관습민법, 형식적 민법 등을 말하는데요. 그 존재 형식은 민법의 법원으로 불립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 볼게요.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광의의 법률로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성문, 조약 등은 모두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고요. 법률을 좁은 의미, 형식적 의미로 말하면 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문법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법률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민법 제185조의 물권 법정 주의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상권 분립을 강조하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의회만이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의한 법원 창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고요.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서를 취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예요.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정한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칙, 공탁 규칙, 공탁금 이자에 관한 규칙 등을 말하는데요. 대법원 결정은 법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 정한 내부 규율하고 사무처리에 관하여 정한 대법원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판례의 법원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계속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처럼 보여도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이면 다른 재판에 관해서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포인트는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다. 이 두 가지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현행 민법 볼게요. 현행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법을 실시하는데 기득권은 지켜준다는 겁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볼게요.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요. 민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민법은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이 문구는 유명한 거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여루적 성격을 가지고요. 여루적이란 서열상 후순위를 말합니다. 관습법 볼게요. 사회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뤄야 합니다.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범자에게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 규범화된 것을 말하고요. 우리 민법상 법원이 됩니다. 수범자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 자를 말하고요. 특히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 시기는 그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합니다.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기존의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한 경우에 양자 사이의 효력의 우열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릅니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고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의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물권은 법률 그리고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요.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됩니다. 관습법상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 방법이 인정됩니다. 미분리 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 과실을 의미합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온천은 관습법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요. 또한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권이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건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미등기 양수인 등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권이나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등이 나오면서 이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찾아야 됩니다. 판례를 통해 확인된 관습법상의 제도로는 양관사병분, 즉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 명인방법, 분묘기지권은 인정됩니다. 이 5가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볼게요.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인정되고요. 이외에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재정법, 강행 규정인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되지만 법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관습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실인 관습은요. 뒤에 법이 없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관이 직권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 해석과 적용 볼게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으로는 사유재산의 존중의 원칙이 있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 2가지로 나뉩니다. 법률 행위 자유, 계약 자유로. 그 다음에 과실책임,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어서 민법의 적용과 해석 방법 보면요.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하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이라고 합니다. 문헌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법해석은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그 목표가 있어요.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어떤 법률 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 방법을 유추 해석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를 좀 보면요. 준용은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이고요. 유추는 법 해석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양자는 같지 않습니다.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법률 행위의 제3자가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선이라고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고 악의는 이를 알고서 행하는 겁니다. 추정과 간주 또는 본다를 비교하는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 또는 본다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정인 경우에는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기만 하면은 바로 부인됩니다. 바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주나 본다는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기만 해서는 뒤집을 수 없어요. 따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법률 관계와 권리 볼게요.
호의관계가 있는데요. 호의관계는 인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호의로 타인과 어떠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로서 원칙적으로 법적인 규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약속을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법률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호의관계에서는.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호의로 타인을 동승시킨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동승자는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호의관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권리,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작용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면요.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란 재인가사,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기출로 나오냐면 재산권과 가족권에서 좀 기출이 나오는데요. 재산권은 다시 물권과 채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으로 나뉘게 돼요. 물권에는 점유권과 번권이 있습니다. 자, 본권, 권한에는 소유권, 완전 물권이 있고요. 제한 물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한 물권은 용익 물권, 그리고 담보 물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용익 물권은 사용 가치를 말하고요. 담보 물권은 교환 가치를 말합니다.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재산권인 채권이 될 수 있고요. 15종의 전형 계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기본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용에 의한 분류를 보면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그리고 항변권이 있어요. 지청형항,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출로 나오는 건 청구권에서는 청구권이란 권리자가 의무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형성권에서는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법률 행위 또는 사실 행위에 의해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말하고요. 형성권은 일부를 행사할 수 없고 전부를 행사해야 됩니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요. 소멸시효 아닙니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거지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형성권은 행사의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은 보통 청구권으로 끝나지만 해당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닙니다. 뭐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리고 추인권도 형성권에 포함됩니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취소권, 해제권, 동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권을 골라라 하면은 건물 매수 청구권,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동의권, 상계권 고르시면 되겠죠. 재판상 행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들이 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 그리고 재판상 이용권, 친생 부인권이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재판해야 될 것 같죠. 자, 형성권 고르는 문제, 추치, 해동상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추치, 해동상. 형성권만 잘 외워두면 찍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건물 매수 청구권 문제 내기 딱 좋죠. 형성권입니다. 그 이외에 이 청구권 들어가면 보통은 청구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재인가사 해서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있고요. 여기서 좀 포인트는 채권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재산권인 채권이 될 수 있다와 가족권에서는 대부분 일신전서권인데 일신전서권이 뭐라고요?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 수 없거나 타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신전서권이냐 비전서권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은 비전서권이고요. 비전서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신전서권이에요. 소유권은 비전서권이고요. 그리고 작용에 의한 분류 뭐가 있다고 했죠? 지청형항 해가지고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성권 중요하다고 했어요. 건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고 그 다음에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동의권, 상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상 행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채권자 취소권 그리고 재판상 이혼권, 친생 부인권이 이제 마지막 형성권이 되겠네요. 권리의 충돌과 경합 볼게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겁니다. 권리의 경합은 형성권의 경합, 청구권의 경합으로 나뉩니다. 채권상호 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발생원인 발생시기,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다고 봐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항상 우선합니다.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고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입니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자, 마지막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볼게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 관계뿐만 아니라 물권 관계나 가족 관계에도 적용되고요.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추상적 일반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재판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뭐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실효의 원칙은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고요. 신의 측은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후에 그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신의 측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에 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단지 강행법규 위반 사실을 알면서 체결하고 후에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신의 측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측은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자, 이 이사는 보증인입니다. 보증인은 퇴사의 이유로 회사의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이라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퇴사의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성년자니까 취소해주세요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속, 약정 등을 이유로 번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 측에 반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득을 취하고 번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 측에 반합니다. 권리남용 한번 볼까요? 권리 행사자는 이득이 없는데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면 권리남용이 되는 겁니다.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이라 할 수 없고요. 이 주관적 요건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 중단을 곤란하게 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계할 목적으로 부도가 채권자가 발행한 어음을 헐값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이 없어도 권리남용으로 인정돼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그 권리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되어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적용되는 이 위험부담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권리남용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면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항변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가 저지될 뿐 항변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남용된 경우 그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구만 떠올리면 이 항변권이 남용된 경우에 권리의 행사가 저지될 뿐 항변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 좀 틀린 것 같죠? 하지만 이거 맞습니다. 그럼 권리 실효의 원칙 볼게요.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을 때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실효의 원칙이라는 건 권리자가 장기간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서 그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실효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조건은 충분히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전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아까 가족권에서 봤었죠?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요. 즉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어요.
권리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쩌다 보니까 서설 전체 다 봤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권리의 주체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